안녕하세요. 저는 도너츠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도 회사 생활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네요. 여러분, 산책 많이 하고 계신가요? 요즘 날씨가 산책하기 딱 좋더라고요. 미세먼지도 없고 푸릇푸릇한 풀잎들과 나무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하늘을 보거나 자라난 풀잎들을 보거나 새로 핀 꽃들을 보는 게 별일이 아닌데도 막상 하기 어렵습니다. 팍팍한 일상을 보내다 보면 한숨 쉬면서 그런 것들도 보고 해야 하는데 그럴 마음의 여유를 갖기가 어렵기는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나가면서 하늘이나 풀잎, 나무, 꽃 등 자연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제가 한낱 미물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욕심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행복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하기도 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지독한 시어머니를 만나서 이런 교훈을 얻게 된 일에 관한 것이에요. 일확천금의 욕심 때문에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찌은 제 시어머니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와 제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해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저는 20살 때부터 어머니와 단둘이서 살았어요.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가정에 충실하고 자상한 분이었어요. 어머니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나쁜 말은 일절 하지 못하는 심성이 고운 분이세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한때 제 시어머니 덕분에 고생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여전히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소녀 같은 분이세요. 아무튼 어릴 때부터 무남 동녀 외동딸로 자란 저에게는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분들이었어요. 저는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부모님에게 나중에 결혼하지 않고 부모님과 계속 같이 살겠다고 말하고는 했습니다. 아빠, 엄마, 나는 나중에 결혼 안 하고 아빠, 엄마랑 계속 같이 살 거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털 웃음을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세정이가 20살 넘고 어른이 되어서도 그 마음 변하지 않을지 두고 볼 거야. 변하기만 해봐라. 절대 안 변해. 난 엄마 아빠가 최고야. 우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옆에서 인자하게 미소를 짓다가 말씀하셨어요. 우리야, 세정이랑 평생 같이 살면 좋지. 저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게 부모님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때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경험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20살이 되어서 대학교에 입학하고 한 학기를 마친 후에 방학을 보내던 시기였습니다. 아버지께서 3일간 출장을 다녀오신다고 했어요. 그때 제가 집에서 쉬고 있던 때라서 함께 가고 싶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는 출장을 다녀오신 후에 가족끼리 여행을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왠지 이번에 아빠랑 꼭 같이 가고 싶은데 어릴 때는 아빠 출장 갈 때 다 같이 가기도 했잖아요. 이번에는 아빠가 일 때문에 두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것 같아. 출장 다녀와서 주말에 엄마랑 다 같이 공기 좋은 곳으로 놀러 가자. 알았지, 우리 딸? 알았어요.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그게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이라도 해드릴 걸 하는 후회를 나중에야 했어요. 마지막으로 나눈 아버지와의 대화는 지금도 제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출장을 간 아버지는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는 트럭과 사고가 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하셨어요.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던 든든한 아버지의 빈자리는 크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몇 달간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힘든 나날을 보냈어요. 저보다 먼저 기운을 차린 건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전업주부로 살고 계셨던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저와 본인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저보다 먼저 기운을 차리신 어머니는 저를 챙겨주시며 다시 기운 내고 잘 살자고 말씀하셨어요. 세정아, 네 아빠가 우리가 이러고 있는 꼴 보고 얼마나 속상하겠니? 너도 이제 기운 차리고 개강하면 학교 잘 다닐 생각해야지. 엄마,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받은 보험금으로 뜨개방을 차리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전업주부로 계실 때도 부업으로 뜨개를 하셨고 뜨개에 소질이 있으셨거든요. 뜨개방을 여시고 사람들에게 뜨개질도 가르쳐 주시고 가방이나 스웨터 등을 떠서 판매를 하셨습니다. 다행히 안정적으로 수익도 내고 자리를 잡았어요. 어머니와 저는 서로를 의지하면서 지냈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사람은 서로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가 계실 때보다 더 각별한 사이가 되었어요. 어머니와는 서로 비밀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걸 알았기에 저희는 더 자주 대화하고 표현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뜨개방에 손님 많았어요? 우리 세정이도 공부하느라 고생했어. 손님은 항상 적당히 많지. 뜨개 가르쳐 주는 거 너무 즐겁고 보람되는 일이야. 세정이도 학점 잘 받고 열심히 해서 꼭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야 돼. 너 잘하는 거 보면 엄마가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요즘 너 자랑하는 재미로 산다니까. 사랑해, 우리 딸. 저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사랑해요. 그때는 어리고 젊었기 때문에 어머니 모르게 외박도 하고 연애도 하는 친구들이 많았지만 저는 전혀 그런 일을 만들지 않았어요.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생기면 꼭 어머니에게 소개를 해드리고는 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섭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무난하게 대학 생활을 마친 후에 한 중견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학교 생활과 회사 생활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제가 실수를 하게 되면 회사와 직원분들에게 피해를 드린다는 생각에 긴장을 한 상태로 사회 초년생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도 저를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회사 선배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잘해도 한마디를 하고 못해도 한마디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일을 하면서 점점 스트레스를 받아가던 때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나서는 퇴사를 고민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에게 다정하게 대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보다 1년 선배였던 사람이 제가 힘들어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와서 한마디씩 응원의 말도 해주고 일도 도와주고는 했어요. 세정씨, 많이 힘들죠? 이거 먹고 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사드려야 하는데. 에이, 선배가 후배 챙겨야죠.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요. 혼자 꿍하고 있지 말고. 그 말을 듣는데 어쩐지 울컥해서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런 저를 보고 그 사람이 당황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진짜 힘든가 보네. 오늘 끝나고 나랑 밥 먹으면서 이야기 좀 해요. 내가 밥 사줄게요. 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회사 선배와 식사를 하면서 제 고충을 이야기했어요. 저를 괴롭히는 선배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 세정씨, 제 동기 때문에 많이 힘들죠? 걔가 원래 좀 잘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더 푸시를 하는 애예요. 세정씨가 잘하니까 그런 거예요. 나쁜 애는 아닌데 제가 돌려서 잘 말해볼게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괜찮아요. 뭐 척 보면 알죠. 제가 세정씨 항상 지켜보고 있던 거 몰랐죠? 네? 정말요? 왜요? 그야 호감이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어쩔 줄 몰라 하자 그 사람이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당연히 회사 후배인데 호감이 있죠. 그나저나 세정씨 집이 우리 동네랑 가깝던데 나랑 카풀 할래요? 카풀이요? 네, 세정씨가 제 차 타고 회사 와요. 뭐 아침마다 대중교통 이용하기 힘들잖아요. 대신 기름값이나 가끔 내주고. 당시에 제가 대중교통으로 1시간 거리의 회사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출퇴근길에 사람으로 꽉 찬 찜통 지하철에서 항상 괴로웠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솔깃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선배와는 급속도로 친한 사이가 되었어요. 청춘 남녀가 붙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애 감정도 생기더라고요. 항상 다정하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 사람에게 저도 남다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의 고백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 모르게 사내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저를 응원해주고 걱정해주는 제 짝이 생겼다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든든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사귀는 동안 저희의 연애를 눈치채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갔어요. 세정씨, 그 민재씨랑 사귀지? 네? 아니에요. 그냥 동네가 같아서. 사귀잖아. 아니, 뭘 숨기고 그래. 이미 소문 다 났어. 정말요? 어머, 정말 사귀나 보네. 결국 저희는 사귄 지 반년 만에 회사 내에 공식 커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내 연애라는 게 굉장히 불편한 거더라고요.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남자친구가 공기업에 취업을 하겠다면서 공부를 시작했고 결국에 시험에 합격해서 공기업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목표를 성취하는 그 사람이 존경스러웠어요. 저희는 꾸준히 서로에 대한 마음이 변치 않았고 2년여를 사귄 끝에 남자친구의 청혼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정아, 우리 이제 결혼하자. 나도 이제는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어. 너랑 평생 함께 행복하게 살 자신도 있고. 나 믿어줄래? 당연하지. 내가 당신 아니면 누구를 믿겠어. 우리 잘 살아보자. 남자친구도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어요. 어머니와는 가까운 동네에 살기는 했지만 남자친구는 혼자서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말로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남편이 아이였을 때 이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얼굴은 본 적도 없다더라고요. 당시 결혼 전에 저는 저희 어머니도 혼자 지내시니까 두 분이 친구처럼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겠다고 행복한 꿈을 꾸었네요. 그게 정말 이뤄질 수 없는 꿈이라는 건 결혼 후에 알게 되었고요. 저희는 양가의 반대 없이 무난하게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결혼 비용은 저희가 모아둔 돈으로 했고 아파트는 대출을 받아서 공동 명의로 해두고 함께 갚아 나가기로 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그대로 통장에 넣어두고 계셨고 제 결혼에 집을 해주고 싶다고 말씀하셨지만 저와 남편이 극구 사양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나중에 어머니의 노후 생활 편하게 하는 데 쓰시라고 항상 말씀드리고는 했어요.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자 본인이 아파트를 구해주겠다며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상견례 자리 내내 관심도 없다는 듯이 시큰둥하게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눈빛이 초롱초롱 빛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 사돈, 그 돈을 그렇게 그냥 냅두고 있었어요? 아깝게 그 돈을 왜 애들 아파트 사는데 보태? 애들은 애들끼리 잘 살겠지. 재테크할 줄 모르시는구나. 제가 좀 도와드릴까?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하자 당시의 남자친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런 말씀하지 말라고 본인 어머니를 말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벼락같이 화를 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얘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돈은 굴려야지 더 커지는 법이야. 엄마, 아, 왜? 그때 남자친구가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어리둥절했지만 상견례 자리가 끝난 이후에 이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까 큰 소리 내서 미안해. 우리 엄마가 주식하고 땅 투자하고 이런 거 하다가 몇 번을 말아먹었거든. 아,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그 친가 쪽이 좀 부유하셨거든.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받은 돈으로 재테크한다면서 여기저기 돈 쓰시다가 이제는 본인 사는 집만 한 채 남아있어. 그래, 어머님도 뭐 잘해보고 싶어서 그러셨겠지. 네가 같이 안 살아봐서 그래. 사실 내가 엄마한테 쌓인 게 좀 많아. 하여튼 우리 엄마 말은 신경 안 써도 돼. 장모님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려줘. 알았어. 저는 설마 시어머니 될 분이 저희 어머니에게 해코지를 할 일이 있을까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저희 친정과 시어머니 댁과는 차로 30분 떨어진 곳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저희 친정엄마가 만두를 하셨다고 해서 친정엄마 댁에 들렸던 적이 있어요. 남편은 야근을 해서 저 혼자서 가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뜨개방으로 갔는데 웬일인지 저희 시어머니도 함께 계시더라고요. 세정이 왔니? 내가 사돈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뜨개방 놀러 왔어. 아, 그러세요? 저야 두 분이 친하게 지내시면 좋죠. 그러니까 그 집도 뭐 걸어서 15분 거리인데 사돈이기 전에 혼자 사는 동년배끼리 잘 지내면 좋잖아. 그쵸, 사돈?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희 친정어머니는 난감한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세정아, 만두 가지러 온 거지? 집에 같이 가자. 사돈도 만두 좀 드릴까요? 아이고, 우리 사돈이 만두를 다 빚으셨구나. 만두 손 많이 가는데 저 부르시지 그러셨어요. 아니요, 뭐 그거 얼마나 된다고. 혼자서도 충분히 하는데요. 그럼 나도 만두 좀 얻어가야겠다. 세정아, 같이 가자. 시어머니는 저와 함께 저희 친정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차려주신 저녁을 먹고 거실에 주저앉아서 TV를 보며 수다를 떨고 계셨어요.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야근을 마친 남편이 저를 데리러 와서 본인 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엄마가 왜 여기 계세요? 뭘 그리 놀라. 사돈 댁에 놀러 온 건데 우리 동년배니까 친하게 지내려고. 엄마, 장모님 불편하세요. 이제 그만 가세요. 제가 데려다 드릴 테니까. 얘가 정말 왜 이래? 나 자고 갈 거야. 시어머니의 말에 저희 어머니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사람 좋아하는 분이었지만 사돈은 사돈이라며 불편해하셨거든요. 남편이 저희 친정엄마가 당황한 걸 눈치채고 시어머니를 끌고 가다시피 했습니다. 엄마, 그냥 같이 가요. 장모님, 저희 또 올게요. 만두 잘 먹겠습니다. 쉬세요. 그래, 잘들 가. 들어가세요, 사돈. 시어머니를 모셔다 드리는데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어머니의 집을 알았으니 이제 자주 만나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쩐지 쎄한 느낌이 들기는 했지만 별일이야 있겠나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본인 안방 드나들듯이 저희 어머니의 가게에 드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도 나중에야 알게 되었네요. 저와 남편이 괜히 신경 쓸까봐 혼자서 앓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남편과 함께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다가 결혼 5개월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하고 나서 입덧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저희 친정어머니가 해주시는 만두는 그렇게 매일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퇴근길에
저희 어머니 댁에 들려서 만두를 가져가려고 갔다가 거기서 신이 난 얼굴로 나오는 시어머니와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여긴 어쩐 일로? 요즘 자주 다니러 오는데 몰랐구나. 너 임신했다며? 몸 관리 잘해. 나는 바빠서 가볼게. 어머니 요즘 많이 바쁘세요? 전화도 잘 안 받으시고 민재 씨랑 찾아뵈려고 했는데. 뭘 귀찮게 와. 난 괜찮으니까 너희 어머니나 잘 보고 가라. 나 갈게. 집으로 들어갔더니 저희 친정어머니는 한숨을 푹 내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왔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 자주 오셔? 웬일이시래? 그게... 아니다. 말해 뭐해. 너 입덧하는 건 좀 괜찮아? 왜 그런 걸 담고 그러냐? 저희 친정엄마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다가 마셨어요. 그러게 누가 엄마 딸 아니랄까봐. 근데 나 엄마 만두가 그렇게 땡겨. 그래서 미리 쪄놨어. 먹고 가져가. 엄마 고마워요. 귀찮게 해서 죄송하고요. 귀찮기는 100번 1000번도 해줄 수 있어. 만두 그까짓 거 뭐 우리 딸이 좋아한다는데. 그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더 캐물었어야 했는데 저는 만두에 정신이 팔려서 더 캐묻지 못했습니다. 제가 입덧을 하느라 부엌 근처에도 가지 못해서 남편은 퇴근하면 혼자서 밥을 지어 먹었어요. 왠지 미안했지만 남편이 저를 배려해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10달이 지나고 저는 예쁜 딸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어요. 출산 후에는 조리원에서 일주일만 머물기로 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뜨개방 문도 닫으시고 제가 있던 산후조리원에 내내 계시며 제 곁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제가 조리원에서 퇴소하기 3일을 앞둔 날에야 겨우 왔더라고요. 사돈도 계셨네. 우리 며느리 고생 많았어. 네, 어머니. 감사해요. 내가 요즘 이래저래 바빠서 늦게야 와봤네. 사돈 덕분에 내가 좋은 종목에 이리저리 주식 투자를 많이 해놨거든. 그거 분명히 대박 날 거야. 그러면 우리 손녀 내가 좋은 꽃가옷 해줄게. 그 말을 듣고 저도 제 남편도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어리둥절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그 말에 고개를 푹 숙여버렸어요. 뭔가 일이 생겼구나 싶어서 제가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어머니 덕분에요? 응, 내가 사돈한테 내 땅 팔았거든.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이 괴성을 질렀습니다. 엄마! 그 땅을 장모님한테 파셨다고요? 아유, 깜짝이야. 왜 소리를 질러? 그거 죽은 땅이라고 하셨잖아요. 팔리지도 않는다고 하시더니. 아니, 그 땅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 너희 장모가 흔쾌히 사셨어. 그쵸, 사돈? 시어머니의 말에 저희 친정엄마가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뭐 꽁으로 그 땅 판 줄 알아? 나 주식 잘 되면 다 너희한테 돌아갈 거야. 남편은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시어머니를 끌고 조리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친정엄마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어요. 엄마가 무슨 돈이 있다고 땅을 사? 설마 아빠가 남긴 그 돈? 너희 시어머니 정말 지독한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니? 뜨개방에 매일 찾아오고 밤만 되면 술 먹자고 우리 집 와서 술판 버리고 그 땅 사라고 난리를 부렸어. 뭐? 진작 나한테 말을 하지 그랬어. 그 돈 엄마 노후 자금인데. 아까 민재 씨 말로는 그 땅 죽은 땅이라는데? 제 말에 저희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셨습니다. 나도 알아. 몇 달이나 문지방 닳도록 드나들면서 그 땅 사라고 하는데 나는 절대 안 사려고 했거든?
근데 어디서 찾았는지 내 인감도장 가지고 이미 부동산에 가서 나한테 사인하러 오라고 하더라고. 안 된다고 했는데, 아휴, 나도 바보 천치지. 아주 깡패처럼 서서 강매를 시키는데 나도 어쩔 수가 없더라. 엄마, 왜 그랬어? 그런 일이 있었으면 민재 씨나 나한테 이야기하지. 너 임신도 하고 김서방도 일하느라 바쁜데 신경 쓰일까봐. 아유, 정말. 나 시어머니 용서 못해. 이거 완전 사기잖아. 사기는 아니지. 내가 어쨌든 직접 가서 산 거니까. 억지로 강매시킨 거잖아요. 저는 화가 나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마치고 온 남편은 저와 저희 친정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사죄했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 엄마가 그 땅을 장모님한테 팔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가 어떻게든 그 땅 사신 돈 되돌려 드릴게요. 김서방이 무슨 죄야. 괜찮아. 나는 너희 잘 사는 모습만 보면 돼. 아니에요, 장모님. 세정아, 정말 미안해. 나도 우리 엄마 용서 못해. 앞으로 저희 어머니한테 연락 오는 거 다 차단하세요. 제가 장모님 가게 앞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말을 해놨는데 만약에 또 와서 허튼 짓 하면 그때는 꼭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세정이, 너도 우리 엄마 연락 받지 마. 그래도 어떻게 그래. 남편은 완강하게 본인 어머니와 연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워낙에 자기 입속만 차리고 자유분방한 사람이라서 명절에 찾아가지 않거나 전화를 하지 않아도 따로 저에게 연락 한 통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저희 친정어머니의 도움으로 아이를 키우며 직장 생활도 꾸준히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덕분에 신혼집으로 산 아파트 대출금도 다 갚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는 5년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회사에 있는데 저희 친정엄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에 있을 때 연락하는 분이 아니라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세정아, 지금 야단 났어. 너희 시어머니가 대낮부터 술에 잔뜩 취해서 뜨개방에 찾아왔어. 우리 시어머니가? 왜? 나더러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야. 웬만하면 너한테 알리기 싫었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전화했어. 저희 친정엄마가 거의 울듯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한 게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저는 친정엄마와 전화를 끊고 바로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남편은 그날 급하게 반차를 쓰고 저희 친정엄마의 가게로 가보겠다고 했어요. 그날 오후 근무 내내 걱정이 돼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퇴근 후에 저도 저희 친정엄마의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때까지도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 가게에 있더라고요. 소주병까지 까서 마시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리에 없었어요.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우리 며느리 왔구나. 너 잘 왔다. 내가 우리 사돈이랑 이제 같이 살아야 되거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저희 엄마랑 왜 같이 살아요?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집도 없는 알거지가 됐거든. 내가 진짜 믿을 만한 종목인 줄 알고 샀는데 집도 빼서 몽땅 갖다가 바친 주식 종목이 완전히 망했어. 저와 저희 친정엄마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며 황당해서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니까 오히려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런 감정을 그때 처음 느꼈어요. 어머니, 저희 엄마한테 땅 강매한 돈으로 잘 사실 줄 알았어요. 나쁜 짓 하면 그대로 돌려받는 거예요. 어머니 사정 알겠는데 저희 엄마가 왜 어머니랑 같이 살아요?
저희 엄마 그만 괴롭히고 돌아가세요. 어디 복지센터라도 가셔서 도움을 청해 보시든가요. 대성통곡을 하고 있던 시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자 눈빛이 돌변해서 저에게 손찌검을 하려고 손을 들며 말했어요. 이게 말하는 싸가지 좀 봐. 나 네 시어머니야. 내가 내 자식 새끼 두고 어디를 가라는 말이야. 그러고 있는데 마침 제 남편이 딸을 데리고 뜨개방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든 손을 가로막으며 말했어요. 언제 또 여기로 오신 거예요? 아까 제가 잘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고, 서러워서 내가 살겠나. 아들이고 며느리고 내 편은 하나도 없네. 시어머니는 또 우는 신용을 했습니다. 애 앞에서 안 좋은 꼴 보이기 싫어서 저는 딸을 데리고 가게 밖으로 나왔어요. 잠시 후에 남편이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와서 말했습니다. 세정아, 집에 먼저 가 있어. 내가 잘 해결하고 갈게. 어머님도 얼른 가게 문 닫고 집에 가시라고 해. 알았어. 어머니, 정신 차리시고 잘 가세요. 저는 딸과 함께 저희 친정엄마에게 아무 걱정 말고 가게 문 닫고 집에 가셔서 푹 쉬시라고 한 후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있던 일이 너무 황당해서 잠도 오지 않았어요. 밤 12시가 다 되어서 기진맥진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자고 있지 않던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세정아, 정말 미안하다. 우리 엄마 언제 정신 차릴지. 어머니 또 그렇게 난동 피우시면 어떡해? 내가 작은 빌라 전셋집 구해드리려고. 이후에 나는 어머니한테 어떤 도움도 드리지 않겠다고 각서도 쓰고 공인도 받을 거야. 그런다고 정말 어머니가 정신 차리시겠어? 전셋집 빼서 또 재테크한답시고 돈 쓰다가 또 우리 엄마 찾아오면 나 정말 그 꼴 못 봐.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나아. 세정아, 그런 말 하지 마. 이혼이라니. 내일 당장 어머니랑 부동산 가기로 했어. 너도 같이 가자. 각서 쓰고 공인도 받을 거니까 각서 쓸 때 너도 요구할 거 있으면 다 말해. 알았어. 그렇게 하자, 그럼. 남편이 그런 결심까지 한 것에 대해 저도 이해가 가서 남편을 믿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딸을 저희 친정 엄마에게 맡긴 후에 시어머니를 데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남편도 저도 시어머니가 더 이상 저희에게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떠한 피해도 끼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공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야 부동산으로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각서를 쓰고 부동산까지 가는 내내 투덜거리더라고요. 내가 각서까지 쓰고 이런 꼴을 당해야 돼? 참나, 그 주식만 잘 됐어도 너희가 나를 이런 취급했겠어? 내 앞에서 설설 기면서 콩국물이라도 떨어질까 안절부절 못했을 텐데 내가 그 꼴을 봤어야 했는데. 어머니, 제발 허황된 꿈 좀 그만 꾸세요. 저희가 집은 어떻게 해드리겠는데 이제 더 이상은 못 해드려요. 어머니 일 구하셔서 하세요. 어머니 아직 정정하시잖아요. 뭐? 내가 일을 왜 해? 내 아들이 있는데. 엄마, 내 덕 볼 생각은 이제 절대 하지 마. 이번이 마지막이야. 각서까지 쓰셨으면서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요? 아휴, 내가 자식을 하나 더 낳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놈을 낳아가지고.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신세 한탄을 들으며 저희는 최대한 저희 친정엄마가 사는 곳과 멀리 떨어진 지역의 부동산에 도착했어요. 부동산에 들어서자 저희 시어머니를 보고 공인중개사가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사모님 저 아시죠? 그 부동산에 있던 그 사모님 땅 파실 때 제가 일 봐드렸잖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공인중개사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 우리 사돈한테 땅 팔 때 중개해줬던 사람이구나. 어떻게 여기서 일을 해? 여기 제 부동산 가게예요. 제가 차렸거든요. 그나저나
그때 사모님이 파신 땅 많이 올랐더라고요. 뭐? 그 땅이 올라? 그거 죽은 땅인데 그게 어떻게 올라?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하자 5년 전에 저희 친정엄마에게 죽은 땅인 줄 알면서도 그 땅을 강매시킨 기억이 떠올라서 속에서 화가 들끓어 올랐습니다. 그 땅이 개발해가지고 기업단지가 생긴다더라고요. 이미 몇몇 기업은 들어왔고요. 그 땅 그때보다 10배 이상은 올랐어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으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뭐라고? 그러면 그게 지금 20억이 넘는다는 말이야? 네. 아유, 아직까지 가지고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쩜 좋아. 공인중개사의 말에 펄쩍펄쩍 뛰며 시어머니는 그 땅이 자기 땅이라며 다시 되돌려 받겠다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민재야, 얼른 너희 장모한테 가자. 그 땅 내 땅이잖아. 지금이라도 돌려받아야겠어. 얼른!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아유, 배 아파. 내가 그 땅을 왜 팔아서? 그 말을 듣고 제가 차분하게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그게 왜 어머니 땅이에요? 그거 저희 엄마한테 강매하셨잖아요. 참나, 하늘도 노하셨나 보네. 어머니 했던 짓 그대로 되돌려 받으시네요. 그러게 욕심 부리지 않으셨으면 어머니 원하시던 대로 한탕 크게 하셨을 텐데 어떡해요. 제가 일부러 놀리듯이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또 제 뺨을 내리치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 손을 남편이 막았고요. 엄마, 전셋집 얻기 싫으세요? 저희 그냥 갈까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떼쓰는 애처럼 발을 구르며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 땅 내 땅인데 20억이 내 돈인데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엄마, 계속 그러고 계실 거면 저희 그냥 갈게요. 가긴 어딜 가? 각서대로 집은 해주고 가야지. 어머니, 말씀 잘하셨네요. 그럼 전셋집 구해드릴 테니까 그 이후에 어머니도 각서대로 행동해 주세요. 아셨죠? 제 말에 시어머니가 도끼 눈을 뜬 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공인중개사 분을 통해서 금방 빌라 전셋집을 구하고 계약까지 해드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빈집이었던 그 빌라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부동산에서 잔금까지 다 치른 후에 저는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더 이상 우리 엄마 괴롭히는 일 없겠지? 또 그러면 어떡해? 나 불안해. 세정아, 걱정하지 마. 그런 일 없을 거야. 각서까지 썼잖아. 각서대로 안 하면 전셋집 다 빼기로 했는데 우리 엄마 갈 데도 없어. 당신 마음 약해지면 안 돼? 전혀. 나도 우리 엄마 이 기회에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살기를 바랄 뿐이야. 하지만 나중에 시어머니가 그 땅을 되찾을 수 있는지 이리저리 변호사를 찾아다니며 수소문했다는 이야기를 건너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전 있던 정도 다 떨어지더라고요. 아무튼 시어머니 전셋집을 구해준 다음부터는 시어머니와 관련해서 일절 관심을 끊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에 저는 저희 친정엄마와 함께 부동산을 찾아서 시어머니가 강매한 그 지긋지긋한 땅을 10배가 넘는 이익을 남기고 팔아버렸습니다. 땅을 팔고 남은 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인중개사가 고급 정보라며 저희 친정엄마에게 건물을 매입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저와 남편과 함께 상의한 끝에 신도시에 나온 7층짜리 건물을 저희 친정엄마 명의로 매입하게 되었어요. 악독한 시어머니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산 땅이 그렇게 값어치가 뛰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저희 어머니에게 큰 복이 되어 돌아왔네요. 저희 친정엄마는 더 이상 뜨개방을 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한 달에 많은 건물 임대료를 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뜨개방을 운영하고 계세요. 일하는 게 좋다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저희가 학군 좋은 동네에 평수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는데 많은 돈을 보태주셨습니다. 남편이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저희 친정엄마가 기어코 저희에게 돈을 보내주셨어요. 과정이야 어떻게 됐든 결과적으로 내가 사돈 덕분에 부자가 됐는데 너희 집 정도는 해줘야지. 장모님, 정말 괜찮아요. 제가 어떻게 그 돈을 받아요? 괜찮기는 그냥 받아줘. 그래야 내 속도 편해. 그나저나 사돈은 요즘 잘 지내나? 네, 지금은 지방에 친구분이 하시는 가게에 가셔서 일하고 계세요. 그래, 참 다행이네. 네, 저희 어머니 생각만 하면 장모님 별 면목이 없네요. 아이고, 그런 소리 다시는 하지 마. 우리 김서방이 얼마나 든든한 사위인데 그때 일은 애저녁에 다 잊었어. 그러니까 김서방도 앞으로 잘 살 생각이나 해. 저희 가족은 여전히 친정 어머니의 도움으로 얻게 된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어요. 제 딸은 어느새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외할머니를 얼마나 잘 따르는지 몰라요. 뜨개질이 학교 수행평가로 나왔다면서 외할머니 뜨개방에서 뜨개질을 배우고 어찌나 애교를 부리던지 딸은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서 인기가 많습니다. 저는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저희 엄마가 가지고 계신 건물에 유명한 도너츠 가게를 오픈했어요. 가게는 한 달 매출이 꽤 많은 상태로 그렇게 큰 변화 없이 일정 수준으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와 저는 연락을 하지 않지만 남편이 명절 전후로 가끔씩 찾아뵙는 모양이더라고요. 지금은 일확천금의 꿈을 버리고 친구 가게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 덕분에 지방에서 작은 카페를 차리고 운영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님한테 나도 인사드리러 갈까? 가끔 제가 그렇게 물으면 남편은 질색을 하면서 대답하고는 해요. 아니야. 언제 또 돌변할지 어떻게 알아. 내가 우리 엄마 평생을 봐왔지만 아직도 여전히 잘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편하잖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래, 알았어. 그래도 어머니 카페 잘 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이네. 저희 친정 엄마는 몇 년 전부터 혼자서 불우한 환경 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에게 기부금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유가 생기시니까 베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부도 하시고 보육원에 봉사도 하러 다니고 계세요. 저도 저희 친정엄마와 함께 봉사를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미혼모 가정에 매달 기부금도 보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꾸준히 할 생각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제 가정 잘 지키면서 욕심 부리지 않고 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살 생각입니다. 못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그 죗값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걸 눈으로 보고 경험해서 저는 그 말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혹시나 주변에 저희 시어머니처럼 본인 욕심 때문에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꼭 멀리 하시기를 바랄게요. 사연을 쓰다 보니 참 다시 한번 사람 일 모르는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조금 있으면 더운 여름이 될 텐데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랄게요. 제 이야기 들어주시느라 시간 내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